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인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할 줄 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면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역경에 약한 사람의 특징이다.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그 능력을 살릴 줄 알지만 역경에 약한 사람은 그것을 살릴 줄 모른다. 브레인 스타일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는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혜택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마음이 따뜻한 청년으로 자란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역자인 나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 히긴스도 이 연구 결과와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자인 말린 밀러가 소개하는 3가지의 유사성 중에서 첫째로 거론하는 것은 유아기에 긍정적인 아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었다. 특별한 재능은 없었지만 이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혜택받지 못한 환경에서도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다는 기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가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역경에 약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 중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아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방어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는 건강할 때 끊어내야 한다.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한다. 나약해진 후에는 힘들다. 불성실한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사람을 상대하면 지금까지 상대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들이었는지 알게 된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더럽혔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매달리는 사람은 나약하다. 그들은 상대방이 좋아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매달린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죽어간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지 않는다. 지금만 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갈수록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편할 리가 없는데, 편할 수가 없는데 편하게 살려고 한다. 하지만 역경에 부딪힌 상황에서 편안한 생활을 원하면 불행을 붙잡게 될 뿐이다. 성실한 사람들은 지금 편하게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결국 떠나버린다. 역경에 약한 사람들은 누가 좋은 사람인가를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성실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고 성실한 사람들은 이들을 떠나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 편안한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편안한 사람을 보고 질투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지금 편안한 사람은 과거에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각의 운명이 있다. 현재를 확실하고 올바르게 살면 지금은 역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아진다.
유념해야 할 것은 역경에 부딪힌 지금의 상황과 맞서 싸우며 마음의 증오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좋고 나쁜 다양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역경에 강한 사람이다. 회복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생의 관록을 만든다. 불안정한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행운을 거머쥘 수 없다. 현재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 변화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변화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역경은 행운으로 바뀐다. 운이 좋은 사람은 변화가 발생하면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고 각오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각오를 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역경에 약한 사람은 각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현재의 체험을 포착해야 한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행운을 거머쥐려면 현재의 자신을 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자신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 지금 힘들더라도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정리해야 내일의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역경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늘 피해자라고 생각해서는 역경을 이겨낼 수 없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현재의 자신에게 편한 사람에게, 현재의 고통스러운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정신을 빼앗긴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눈길이 가지 않는다. 성실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힘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준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그런 말이 듣기 싫어서 피하려 한다. 그리고 나이를 먹은 뒤에 후회한다.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삶은 마지막에 빚을 갚아야 한다. 죽어갈 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그때는 늦어버린 뒤다. 행운과 불행은 주변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죽어갈 때의 상황은 살아오는 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운명을 개척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불행을 고민하기 전에 우선 체력을 길러야 한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위축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식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식욕이 없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즐겁게 먹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역경에 약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 또 역경에 강한 사람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도피하지 않는다. 아직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앞에서 소개한 책에 등장한 혜택받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는 뜻이다. 물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는 그 문제를 생각하며 밤새 고민한다고 해도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 잊어버린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이다. 이 사고방식이 역경에 강한 사람의 철학이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일상생활이 분명하지 않다. 그 이유는 현재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후에 자신을 생각한다면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운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그것이 역경에 강한 사람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역경에 강한 사람은 긴 인생이라는 시간적 틀 안에서 현재의 체험을 포착한다는 말의 의미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좋은 일은 할 수 없다. 날마다 좋은 일이 쌓여야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강인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최악의 사태를 예측할 수 있으며 망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경에 약한 사람은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다. 행운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인다. 행운이 찾아오면 자리를 양보하라는 격언이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역경에 강한 사람의 발상은 자신의 실력을 뛰어넘는 행운이 찾아오면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100가지 행운이 찾아오면 50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 그런데 역경에 약한 사람은 100가지 행운이 찾아오면 100가지를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너무 욕심을 냈어 라며 후회한다.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ABC 뉴스가 1998년 1월에 행복의 신비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나에게는 매우 흥미있는 내용이었다. 먼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모두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 불행한 얼굴이었다. 캐스터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는 당첨되기 전보다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한동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와 이혼했고 큰 돈을 들여 재혼을 했지만 그 생활도 5년을 넘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감각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 사람 역시 복권에 당첨되고 2년 후에 이혼을 했다.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왜 대부분 그 후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일까? 이것은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복권에 당첨된다는 것은 의지력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것이 불행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람은 성공을 했다고 해서 자신감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설명했듯 역경에 강한 사람은 프로액티브 성향이다. 즉, 스스로 움직인다. 스스로 일을 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업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다고 하자. 역경에 강한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경에 약한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역경에 강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추면 누구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믿어도 좋다. 고민의 원인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낙관적 해석을 하는가, 비관적 해석을 하는가. 어느 해 4월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고 대행사의 신입사원이 전철이 달리는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그 회사는 신입사원 연수의 일환으로 광고를 받아오라고 신입사원을 영업 현장에 내보냈는데 그는 광고를 전혀 따내지 못했고 그것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신입사원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영업 현장에 나갔다가 광고를 따낼 수 없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비관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이것은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가, 자신의 외부에서 찾는가의 차이다. 이는 낙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 비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지표 중의 하나다. 자살을 한 남성은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았다.
마침 그는 일기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나는 화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광고를 따낼 수 없다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광고를 따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화술로 연결시켜버린 것이다. 비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약점과 연결지어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약점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이솝우화의 사슴 이야기가 있다. 사슴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뿔은 정말 멋지지만 다리가 너무 가늘어. 나는 다리가 왜 이렇게 가늘까? 이 뿔처럼 멋진 모습이면 좋을 텐데 하고 말했다. 사슴이 이렇게 자신의 뿔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리에 불만을 느끼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초원 저편에서 사자의 모습이 보였다. 사슴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쳤다. 그리고 사자에게 거의 잡히기 직전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이제 사자에게서 벗어났어 라고 안도했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이 나무에 걸려 결국 잡아먹혀버렸다.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장점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약점이 아닌 경우도 있다. 비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은 증거도 없이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 결론은 대부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극적인 것이다. 반면 낙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우연이거나 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경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낙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 비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지표를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을 지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사이동에서 자신이 바라는 부서로 이동할 수 없었을 때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이다. 낙관적인 사람은 이번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원하는 부서로 옮겨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설명한 행복한 사람의 특성과 일치한다. 한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사례가 있다. 한 환자가 절망적인 병동으로 알려진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 그 병동을 보수공사해야 해서 일반 병동으로 잠시 옮겨지게 되었다. 그 병동에 있는 동안 그 환자의 건강은 꽤 좋아졌다. 하지만 보수공사가 끝나고 원래 있던 절망적인 병동으로 돌아오자 그 환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특별한 사인은 없었다. 이것은 역시 가망이 없어 라는 생각은 마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희망을 가지면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자살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 어떤 그룹의 회원들에게 각각 묘목을 주었다고 하자. 그들 모두가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 자살하는 사람은 지금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내년에도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묘목을 받았다고 원망한다. 지금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 하는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곤란한 문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전망을 가진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다. 무기력해지지도 않는다. 곤란할 때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에 관하여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곤란에도 좌절하고 초조해하며 무기력해진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 사람의 인내력과 활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확대 해석은 불행의 원천이다. 낙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 비관적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지표는 한 가지가 더 있다. 확대 해석을 하는가,
한정 해석을 하는가이다.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은 자신의 고민을 어느 범위까지 넓혀서 생각하는지가 다르다. 당면한 문제를 모든 것에 중첩시켜 생각하는 것이 확대 해석이며 상황을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한정 해석이다. 앞에서 소개한 광고 대행사 신입사원 이야기를 예로 들면 광고를 따낼 수 없었다는 예우에서 나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낙관적인 사람은 이와 달리 사건을 한정지어 생각한다. 광고를 따낼 수 없었어. 하지만 그건 우연히 광고를 낼 생각이 없는 회사를 찾아갔기 때문일 수도 있어. 광고를 따낼 수 없었던 건 내 복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만난 상대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광고를 따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 라고 한정을 짓는다. 어느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하자. 낙관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주제는 오늘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오늘 강연회에서 반응을 얻지 못했어. 나는 강연에 재능이 없는 거야. 그래, 이 직업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 상황을 확대해서 생각하는가, 한정지어 생각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마티 셀리그먼은 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어느 장면에서 학습된 절망감이나 무력감은 다른 장면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대처 불가능성에 의해 발생하는 절망적인 심리 상태는 반응을 일으키려 하는 의욕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킨다.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대처하려 하는 자발적 반응이 환기되는 힘을 저하시켰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웅덩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학습된 동물에게 다른 행동을 시켜본다. 예를 들어 나무에 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 경우 그 동물은 나무에 오르는 것 역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이 확대 해석이다. 셀리그먼의 말을 인용한다면 부정적인 인지가 자리 잡는 것이다. 사람도 확대해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확대 해석은 뜀틀을 넘지 못하는 것뿐인데 나는 비석치기도 할 수 없어, 수영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대학원에서 전혀 실력이 향상되지 못했던 사람이 전계로 들어가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묘하게도 어떤 장면에서 학습된 절망감은 다른 장면으로 이전된다. 확대 해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를 하면 그 원인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찾지 않는다.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복장이 어둡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의 제안에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이야. 내 말투가 거칠어서야. 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 때문이야. 무의식적으로 적대감을 보이기 때문이야. 인사는 하지만 그 인사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아서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내가 소심하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해석해버린다. 확대 해석이 비관적인 이유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원인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 다음에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몰라 라는 식이다. 그러나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앞에서 소개한 광고 대행사 신입사원은 모든 것을 화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연결지어버렸다. 말하는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게 보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채용 면접에서 화술은 부족하지만 성실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회사는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까? 화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문제다. 이론적으로 마치 물이 흐르듯 유창한 화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기 기술은 부족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연결지어버린다. 단, 일반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점차 확대 해석에서 한정 해석으로 바뀌어 간다. 그러고 보니 그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능력을 저하시킨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냉정한 태도를 보여 당황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않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 미시건 대학교 교수인 크리스토퍼 피터슨 박사 등의 논문에 근거하여 설명해 보겠다. 첫 번째는 외적 일시적 해석이다. 한정 해석을 하면 나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가 되지만 확대 해석을 하면 사람은 때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가 된다. 확대 해석이 되면 그는이 아니라 사람은이 된다. 두 번째는 외적 지속적 해석이다. 한정 해석을 한다면 나는 친밀한 교제가 서투른 사람이다가 되는데 확대 해석을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와 깊은 관련을 가지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가 된다. 세 번째는 내적 일시적 해석이다. 한정 해석을 하면 그는 나와의 대화를 시큰둥하게 생각했다가 되고 확대 해석을 하면 나는 때로 사람을 시큰둥하게 만든다가 된다. 네 번째는 내적 지속적 해석이다. 한정 해석을 하면 나는 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다가 되고 확대 해석을 하면 나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다가 된다. 외적 일시적 한정 해석은 보다 낙천적이고 내적 지속적 확대 해석은 보다 비관적이다. 나는 의지할 데가 없었다라는 해석에서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해석으로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나는 친밀한 교제가 서투른 사람이다.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해석 자체가 낙천적으로 바뀌면 그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한편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무턱대고 낙천주의가 좋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좀 더 당신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 있다. 따라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낙관주의자다. 차가운 물에 넣은 쥐는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까지 특별한 고통 없이 계속 헤엄을 친다. 하지만 물에 갑자기 넣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포기할 때까지 억압했다가 물에 넣었더니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 쥐는 헤엄칠 생각을 포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사했다. 쥐가 저항을 멈춘 순간은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생각한 순간이다. 그 순간에 물에 넣자 희망과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쥐는 몇 시간이나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포기해버린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한 순간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절망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큰 문제로 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이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다. 나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나의 능력은 효과적이지 않아 라고 포기하는 식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곡된 인지 방식을 바꾸면 역경에 강해진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진다. 현재의 역경에 나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역경에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역경에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고 그 때문에 역경에 약한 사람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어린 시절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체험을 했다.
그 체험이 그 이후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상황도 대처할 수 없다고 인지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역경에 약한 사람이 된 원천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현재 역경에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천을 찾아보고 그렇게 살아온 행동 양식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역경에 강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출발점이다.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의 학습성 절망감에서도 이런 패배인지가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패배인지가 자리 잡는다는 말은 원래 부정적 인지가 자리 잡는다는 의미인데 나는 그것을 패배인지의 구속 또는 자기 부정적 인지의 구속이라고 부른다. 즉, 자신의 인지 방식이 자유롭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자기 부정적으로 사물을 인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이런 자기 부정적 인지에 구속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물을 인지하는 자신의 방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으면 세상은 변한다. 수장 코바사가 말한 위기를 뛰어넘는 경영자들도 만약 어린 시절의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을 체험했다면 위기에 약한 경영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말이다. 대처 불가능성은 대처에 대한 인지를 왜곡해버린다. 위기를 뛰어넘는 경영자는 어린 시절부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 왜곡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역경에 약한 사람도 자신의 왜곡된 인지 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역경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